네, 마지막 주제로 포스트 휴먼 시대와 불교의 역할이라고 하는 주제로 명복 스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스님 발표를 들으면서 사실은 불교는 어떤 맥락에서 보면 이 포스트 휴먼의 그 정신과 부합 측면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육신통이라든지 그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무량수라고 하는 것도 오래 사는 개념인들이니까 결국 불교가 꿈꾸는 그런 뭐 육신통을 달성하고 그리고 영겁을 살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던을 통해서 포스트 휴먼을 통해서 달성될 수도 있겠죠. 가까워질 수도 있고 근처에 갈 수도 있겠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게 불교가 친화성이 있겠다. 그래서 아까 보일스님께서도 해외 학자들이 불교와 이 포스트 휴먼이 친연성이 있다라고 자꾸 주장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냥 방편론이죠. 불교가 인간들에게 육신통을 달성하거나 영겁의 삶을 살라고 가르치진 않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무상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이 허구임을 폭로하고 그 마조록에도 뭐 모든 선사들의 어록에 보면 그런 건 나오죠. 그럼 백날 100가지 신통을 부려도 그다 부질없는 거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은 그 삶의 한편의 꿈이라고 하는 것, 도시 몽중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불교인데 이런 그 기술적인 진보를 통해서 삶의 연장, 그 다음에 인간 능력의 향상, 이것이 마치 그 뭔가 인간이 초인으로 바뀌고 뭔가 그 불교가 꿈꾸는 어떤 그 육신통이나 이런 것을 접근해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게 뭔가 왜곡된 이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스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결국 남는 문제는 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런 향상된 능력을 갖고 왜 그렇게 오래 살아야 되고 왜 그렇게 강력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금도 너무 강력해서 이 지경이 됐는데 더 강력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아무도 답을 못 내놓죠. 물론 병든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있겠지만 이 문제들을 오늘 사실은 심도 있게 이 자리는 토론해야 될 자리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 문제가 충분히 이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들이 공유되고 충분히 이 문제를 토론하고 그런 상황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인식과 다른 그 편차를 갖고 오늘 많은 주제들이 발표가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또 우리가 이 주제를 다뤄왔던 그 시간의 한계이기도 하니까 그걸 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원래 30분에 마치기로 했는데 이미 경과를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좀 궁금하신 점도 있었을 것이고 발표하셨던 분들 중에 좀 더 보태고 싶은 말씀도 계실 거니까 그럼 이 자리에 그대로 앉으신 채로 마이크 누르면 다 발언이 가능하니까요. 여기서 그냥 부족했던 종합 토론을 진행하는 걸로 해서 6시 전후로 마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의 없으신가요? 좋습니다만. 네. 지금 몇 시까지 정확히 하실 30분 해야 될 것 같은데 6시 10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6시까지요? 6시까지. 네. 네. 그럼 질문해도 될까요? 질문을 먼저 할거 아니면 그 발표하신 분들의 부족한 제가 말씀들 보면 발표하시면 부족한 분 하면 우리 질문자 질문할 시간이 하나도. 예, 그 이해 드리는 걸로 할 거 아니면 질문을 받고 마지막으로 발표자에게 드리는 게 낫겠네요. 예, 그럼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오늘부터 여러 스님들 발표 다 훌륭해 보입니다. 이제 제일 맨 끝에 우리 명보 스님 발표하신 것 가운데에 사실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든지 간에 그 포스트 휴먼이든 이제 마지막으로 종교적 실천 그것도 이제 인바디드 윤리성을 갖춰야 되는 거고 또 그거는 또 이제 구체적인 시공에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0분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의 동물 되기, 남성의 여성 되기 그런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우리가 뭘 대기한다고 그랬을 때도 이제 상충하는 것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가령 이제 한국인의 티베트인 되기 사례를 들지 않으셨습니다만, 그다음 한국인이 중국인 되기, 한국인이 일본인 되기, 또 대구 사람이 광주 사람 되기, 광주 사람이 대구 사람 되기 이런 것도 윤리적 가치로 보이는데 이런 되기에 상충하는 요소가 있으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 답은 질문 다 받은 네, 뒤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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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네,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또 다른 그 궁금증이 계셨던 분들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스님 먼저 답변하시죠. 제가 그냥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유마경에 보면 그 천녀와 사리불이 나오거든요. 사리불이 여성을 폄하하니까 천녀가 사리불을 몸을 하고 사리불은 천녀의 몸을 하도록 이렇게 신통으로 뒤바꾸는데 그래야죠 뭐. 예, 그게 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나라는 게 있을 때 차이가 존재하니까 그 차이를 해소해 가는데 우리가 이제 원론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실천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저는 그 유마경의 예를 해서 뭐 광주 사람이 대구 사람 되고 대구 사람 광주 사람 되면 되죠. 단순히 역지사지라기보다는 정말 그것이 되어 보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더 부연할 수 있다면 제가 이제 절에서 강아지도 키우고 농사도 짓는데 좀 관점이 달라졌어요. 그냥 기른다가 아니라 그들이 뭐를 필요하는가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되게 좀 행복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천하는 거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그 속에서 저는 좀 배운 게 그런 거예요. 그냥 내 입장에서 그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것인가를 더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그 발표하신 분들끼리 예, 저도 좀 한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 명법 스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다 이해를 못해서 그 포스트 휴먼이란 개념하고 불교하고 어떤 식으로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인지가 지금 이제 발표문에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저희 지금 학술 발표대의 가장 핵심적 내용인데 제가 확실하게 잘 들어오질 않아서요. 그래서 좀 그 연결 고리를 조금 한 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다른 질문이 안 들어왔으니까 먼저 말씀하시죠. 예, 그건 되게 다양한 측면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보일 스님 말씀 속에서도 한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데이터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모든 활동도 사실 데이터화 될 수 있고 실제로 또 어떤 차원에서 이해하면 데이터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그 포스트 휴먼 개념을 거기서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성이나 과거에 이제 인간의 중심을 놓았던 그런 것들이 이젠 다 해체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데이터로 보는 방법. 그다음 제가 그 논문에서 제안했던 거는 생기적 과정, 그런 걸로 생명의 어떤 에너지로 보는 과정,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발표하셨던 분 중에서도 다른 그 발표자에게 반론도 좋으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박수 선생님. 예, 질문 아니고요. 지금 명법 스님 말씀에 조금만 덧붙이자면 제가 생각하는 제 입장에서 포스트 휴머니즘 혹은 포스트 휴먼이 중요한 건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모든 것의 사고의 중심이 인간이었던 것이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들과 같이 어울려 살아야 된다는 쪽으로 이제 관점을 바꿔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하심이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이제 무슨 사람 되기, 자연 되기 이런 부분에서도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이 이렇게 돼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명법스님 말씀대로 그대로 그대로 바꿔야 되는 자리를 바꾸는 방식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심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이런 포스트 휴먼하고 불교가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연결고리도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모순 교수님. 보일 스님 죄송합니다. 보일 스님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포스트 휴먼 시대를 인지하시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관심 가지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래 포스트 휴먼 시대를 인지하시고 난 다음에 고타마 붓다, 스카모리 부처님의 12연기론, 사성제, 무상고, 무아,
이해하는 방식에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너무 총합적인 질문이라서 부처님 경전에 대한 전반을 아우르고 계시긴 한데, 저도 지금 뭐 추적 중이긴 한데요. 아까 뭐 지금 명법 스님 앞에 질문했던 그런 내용하고 같은 아주 기본적인 얘기가 반복될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뭐 깨달은 안목에서 모든 존재의 평등성 또는 뭐 윤회 뭐 여러 가지들 다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교의 고유한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런 평등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본다는 거잖아요. 종족, 동물, 뭐 인간 아님 심지어 무정물에 이르기까지.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포스트 휴머니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종족 패권주의를 벗어나자는 겁니다. 여기서 종패권주의라는 건 바로 인간종 패권주의를 벗어나자는 거죠. 이 얘기는 바로 가장 2500년부터 얘기했던 우리가 세상을 보는 모든 존재들을 보는 그 관점들을 다 평등하게 바라보는 관점은 불교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관점들이었는데, 그 지점이 기본적으로 포스트 휴머니즘에서 표방하고 있는 종족 패권주의의 극복, 뭐 초월, 뭐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종족 패권주의의 폐기, 뭐 이 부분에서 이미 불교하고는 이론적 지평을 같이 한다. 그 정도면 일단 충분히, 저는 이제 균열과 접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상당 부분 접합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있고, 또 물론 아까 제가 또 발표 전에 말씀드렸지만 균열되는 지점들, 뭐 열반에 대한 오해라든지, 아까 서재영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뭐 무상관에 대한 이해가 없이 무조건 더 오래 살고 더 많이 갖고 더 강하면은 이게 좋은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불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무상관하고는 전혀 거리가 있는, 균열되는 그런 지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균열과 접합이라고 하는데, 상당 부분 접합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 균열 지점이 굉장히 많다. 근데 지금 아까 질문하셨던 불교는 어느 지점에서 포스트 휴먼하고 이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재해석 또는 새로운 관점, 종족 패권주의의 극복, 뭐 이 정도로 아마 일단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하나만 더 보충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제 그 스님께서 이 포스트 휴먼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사례들을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없으셨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발표만 듣고 있으면 완전히 그 포스트 휴먼의 한 신봉자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내 속으로 이거 최후의 포스트 휴먼이 갖는 그 어떤 부정성을 방어해야 하는 보루가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아니, 스님이 저렇게 포스트 휴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발표만 하시나, 이런 이제 느낌을 받았는데, 그건 사실 아마 시간 부족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접점과 그 균열점에 대해서 말씀 못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방금 하셨던 그 말씀, 종족주의 해체, 근데 사실은 이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 것이 종족주의 강화거든요. 강화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인간의 능력 강화, 인간의 행복 강화, 그리고 인간이 과도한 능력 때문에 지금 기후위기가 초래되는데, 기후위기에 살아남는 인간을 만들 거예요. 그럼 다른 모든 생명들은 또 죽을 거겠죠. 그런 그 상태를 바라보면 종족주의의 해체가 아니라 강화의 양상으로 나타난 것이 귀결된 답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아까 아까 말했는데, 우리 명보스님 말씀하셨듯이 이 포스트 휴머니즘의 지형 자체가 다양한 형태의 분기점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기술적 포스트 휴머니즘의 지평, 진영들에 대한 제 비판적 안목을 오늘 얘기하려고 했었던 건데, 쭉 기술을 열거하고 나열하는 과정에서 마침 제가 이제 트랜스 휴머니스트가 된 것 같은 그런 이제 오해를 남겨드려서, 그 부분은 이제 제 역량 부족이라고 제가 자인하고요. 오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것 확인해 드리고 싶고, 또 아까 지금 그 서정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이미 이제 비판적 기술적 포스트 모더니즘, 휴머니즘 속에서는 그렇게 강화로 가고 있는데, 또 다른 포스트 휴머니즘 진영,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 진영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 생명에 대해서 그 로지 브라이더티가 뭐 조회를 얘기하고 뭐 횡단적 주체성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논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논의를 한 단계 이제 끌어올리려는 그런 시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스님, 그 답변을 끌어내려고 질문 드린 겁니다. 제가 조금 보충해서 한 말씀 더 유튜브를 드리려고. 듣고 계신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만, 네. 제가 더 네. 드리면은요, 이 포스트 휴먼 논의가 기술에 대한 일방적인 찬사도 아니고 또 그것에 대한 비관도 아닙니다. 일단 이 흐름 자체는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 부정적인 요소도 많지만 지금 인간에 더 강화되는 측면도 많지만 사실은 이미 그 기술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실 더 봐야 되는 거는 그 기술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것들을 바꿔갈 수 있는 거죠.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김봉률 교수님 그 아까 저 이해 못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분을 대신해서 질문 드리면요, 이 포스트 휴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 테크놀로지 자체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테크놀로지는 저절로 굴러가는 건가? 그것을 좀 보충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기술이라는 것도 역시 일종의 이게 진화를 한다고 요즘에 주장을 하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실험실에서 어떤 부분이 이루어지면 거기도 플러스 알파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또 더 나은 기술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진화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기술의 목적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기술을 개발시키고 기술 혁신을 하고 소위 우리가 창조적 파괴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업가나 자본가거든요. 기술을 주문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게 하는. 그럼 그들의 목적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철저하게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기술을 발전시킨다고 할 때 결국 그것은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까, 노동 비용을 줄이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이 기술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인류가 진짜 멸망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기로에 서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정책적인 대안이라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굉장히 많은 어떤 그 굶주림과 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기술의 상당 부분이 군사적인 경쟁이나 우주 개발, 그러니까 지구는 이미 쓰레기가 됐으니까 버려라, 우주로 가자.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알고리즘 같은 거 주식을 간통한 이제 주식의 문제, 그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알고리즘이 철저하게 기술적인 적용이 되는데 이것은 기술이라는 게 저는 객관적인 게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봤을 때 누가 기술의 방향을 결정하느냐는 문제거든요. 결국 그것은 민주주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그냥 그런 것들 디지털 자본주의의 알고리즘과 인공 지능을 인정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따라가기 바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투자되는 많은 돈, 거의 세금과 법인세 감면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는 돈을 우리가 지구를 소위 지금 현재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어떤 이런 문제에 써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결국은 민주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술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탐복하기보다는 좀 멀리서 좀 비판적인 사유를 하면서 민주적인 대안을 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종교개혁의 하나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성과 그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그룹의 문제, 사람의 그룹의 문제를 말씀하신 거네요. 네. 예, 그럼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진우 교수님 발표 되게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그 이제 팬데믹 때 보호, 거의 가택연금 수준의 보호 말씀하시면서 교수님 말씀 쭉 들으면 그것이 하나의 이제 그 억압이고 그 자유를 위해서 많이 이제 풀어줘야 된다라고 해야 될까요? 자유에 맞게 된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맥락으로 읽히는데 그 국가 통제이기도 하지만 어떤 맥락에서 보면 그 기후 위기 관점에서 바라보면 유일하게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 목표가 달성된 때가 2020년이었어요. 20년에서 21년 사이. 그때 유일하게 전 세계가 봉쇄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1.5도 평균 기온 1.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달성해야 될 목표가 그때 초과 달성이 됐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라본다라면 그 무한한 그 자유 방임만 그 인권이고 자유 방임만 그 답인가? 적절한 이와 같은 우리가 답을 알고 있는데
일정 정도의 그 통제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 이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기후 변화 문제를 끌어들이는 것은 조금 결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맞죠. 사람들이 이제 전부 다 봉쇄되고 여행들을 안 다니고 뭐 항공기가 뭐 절대적으로 쑥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적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은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제로 탄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기술 발전을 중지하고 또 국가 간의 교류도 중단하고 소위 말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갖다가 다시 되돌려서 각자가 자율적인 경제를 추진하는 것이 제일 낫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의 본질을 좀 비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핵심은 뭐냐면 두 가지 정치적 행위의 단초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이고 다른 하나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으로서의 시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에게 모든 생명을 보호하려는 절대적 권한을 위임을 하면 그 국가는 생명보호라는 명분으로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균형의 문제인데 이 관점에서 모든 것을 개인에게 맡겨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예컨대 서구의 접근 방식을 자유민주적 접근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우에 모든 것을 개인에게 맡긴 것은 아니거든요. 단 개인이 할 수 있는 자율의 영역을 어디 정도까지 보장해 주느냐 이런 문제인 거죠. 네,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문제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의 권력과 개인의 자유라는 두 가지 가치를 놓고 볼 때 어느 정도로 우리가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도 그 국민들이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지 국가가 예를 들자면 지금은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좀 심층부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전염병이 돌거나 전쟁이 발발을 했을 경우에 누구나 생존을 최고의 가치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인사를 하면 아유 코로나 시국 잘 넘어가셨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은 논리이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존 자체가 최고의 목적이 되면 과연 오늘의 이제 전체적인 주제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트랜스 휴먼이건 포스트 휴먼이건 간에 뒤에 휴먼이 반드시 붙어 있거든요.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가 요즘 트랜스 휴머니즘과 포스트 휴머니즘의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학기술자들이 제기하는 대답과 철학자와 종교가 대답해야 되는 영역이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생존만을 절대적 가치로 제시하기보다는 생존을 넘어선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가치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인간 존엄일 수도 있겠고 또 인권이라는 개념일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그것이 자유일 수도 있고 평등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보호한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팬데믹 기간 동안에 평등주의는 상당히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이건 뭐 통계적으로 다 나오는 거거든요. 부유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이 팬데믹을 극복을 하거든요. 나머지는 희생을 많이 당합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존에 너무나 집중을 하고 그것을 절대적 가치로 설정했을 때 우리가 훼손되거나 아니면 상실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가 그 2차 때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남결 교수님 아까 그 미진한 질문 답을 못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이 평등하다라면 인간이 좋아서 포스트 휴먼 되고자 한다라면 동물도 포스트 애니멀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교수님 관점에서 공유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과연 동물에게도 포스트 휴먼 그 애니멀이 필요한 건가?
필요 없는데 괜히 우리 욕망으로 걔들 시켜줘서 우리 소통하고 막 더 괴로워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동물이 인간을 보면 쟤들 왜 저러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포스트 애니멀 그려주셨죠? 네. 예. 동물에게도 그런 그 기술을 적용해서 동물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인간과 소통도 하게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저대로가 참 행복하다라고 보시는지. 예, 그 질문보다는요. 그 제가 좀 문제에 있어서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제가 사실 아까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전체 주제 의식은요 이런 거였습니다. 인간과 기계와 동물은 포스트 휴먼이 진전될수록 동일한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인간 중심주의라고 말했을 때 윤리적으로 보면 제가 이해하는 윤리적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은 동물을 포함했어요. 다른 존재가 그런 것을 가지고 없기 때문에 너와 나는 같이 놀 수 없다. 이거였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소개하다만 피터 싱어가 이제 다 알고 있었던 고통과 통증의 원리를 들고 나오면서 인간과 동물은 통증으로 공유할 수 있고 AI 이 신기술들은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에서 인간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같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애니멀 휴먼 이런 개념보다는 이미 인간과 기계와 동물은 사실상 차별이 없는 어떤 이성이든 감성의 능력이든 차이가 없는 쪽으로 점점 더 가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는 애니멀 휴먼이다, 휴먼 애니멀 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와 동물과 인간 그 외에 다른 많은 존재들이 기존의 어떤 도덕적 고려의 범주가 허물어지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포스트 휴먼 시대의 그 어떤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서재인 교수님의 그 질문은 제가 볼 때는 이미 인간과 동물이 차이가 없는 쪽으로 도덕적인 배려의 대상이 되고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은 특별히 없을 것 같고요. 인간과 기계가 같아지는 판에 원래 서로 모든 유족물로서 불성을 인정받았던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이미 포스트 휴먼에서 이야기 안 하더라도 이미 동등하고 평등한 존재였고 당연히 동일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박수호 선생님하고 유봉도 선생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이미 경과돼서 간략하게 마지막 발언할 수 있는 마무리 발언 시간을 1분씩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발표하면서 또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포스트 휴먼과 쇠멸 이 부분에 대해서 포스트 휴먼이 왜 쇠멸하지 않으려 하는가 그런 부분을 이번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그것을 시원스럽게 설명해 주는 그러한 과학자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호 선생님. 예, 무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 변화하고 그래서 집착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이제 불교의 그동안의 가르침이었고 그래서 늘 불교는 사회와 한 발 거리를 두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 바뀌는 순간순간에 대해 집중해서 그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화두들이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최근의 어떤 쟁점이고 잘 들여다보지 않았던 특히 불교계가 좀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런 쟁점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서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주제들이 계속 발굴되고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아마 이와 유사한 주제를 저희가 다룬 적이 있습니다. 트랜스 휴먼 아마 그걸 주제를 다룬 적이 있는데 그때도 두 가지 트랜스 휴먼에 대해서 찬성하는 흐름이 있고 반대하는 흐름이 있다는 말씀을 그때도 발표해서 들었는데요. 보일선님께서도 이후에 그 지점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해주신다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저희 종단에서 한국 불교가 지금 포스트 휴먼을 논할 그런 상황이 그렇게 한가할 상황이 아니고 사실은 눈앞에 닥친 일들이 더 급박하고 더 당장 해결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은데 오늘은 우리가 멀리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멀리 바라보니까 오히려 마음이 좀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좀 네. 한마디만 언급하고 싶은데 물론 중요한 현안도 있지만 이 기술의 진보가 가져온 통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가 현실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일의 일이 아니라 오늘의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술을 따라가는 문제가 아니라 그 통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현안도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예, 거기까지 스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만. 왜냐하면 이 주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 있지만 오늘은 멀리 바라보게 됐다. 그 얘기 좀 말씀드리니까 전혀 스님 뜻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마디만 보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게 좀 중요한 얘기여서 지금 기술을 자꾸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허남교 선생님 발표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불교가 이제 우리가 젠더 문제라든지 뭐 다양한 형태의 동물권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나름의 목소리를 내고 이런 논의들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중요한 포스트 휴머니즘을 오늘 다루는 이유를 저는 거기서 찾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해체를 얘기했다면 포스트 휴머니즘 진영에서는 서사의 복원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야기의 복원이죠. 이야기는 언어고요. 또 언어는 가치를 실을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이야기더라도. 그런데 우리 불교 심지어는 우리 승가 안에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언어도 일종의 테크놀로지인데 기술인데 이 언어를 교육하고 언어를 배우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우리 불교라는 종교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 낡은 언어를 지금 우리가 고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점들에 대한 정확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통찰을 포스트 휴머니즘이 주고 있다는 거죠. 낡은 언어 속에서는 우리가 고정관념 속에서의 전통적 가치 또는 이전의 정근대적 가치 속에 개념의 해석으로 다 포획된 그런 상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젊은 학인 스님들이 됐든 젊은 불자님들이 됐든 낡은 언어 속에서 새로운 이런 기술 테크놀로지 시대의 어떤 새로운 상상력을 하기에 얼만큼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스럽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통찰 아니면 그러한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여지 있는 논의 공간이 포스트 휴머니즘 논의 공간이 지금 제공돼서 너무나 다행스럽고 저는 이거는 굉장히 현안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기술 테크놀로지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의 교육 문제, 우리의 수행 문제, 또 불자들이 현실을 직면하는 일상들을 어떻게 우리가 영위해 나갈 것인가, 풀어 나갈 것인가를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언어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뜨거운 이슈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거기까지만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 6시 10분 예상했는데 딱 10분 11분 됐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저희가 저녁 공양을 준비했으니까요. 같이 이동해 주셔서 저녁 공양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주관님 마지막으로 거기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끝까지 자리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년에도 더 뜨거운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할 생각입니다. 그때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년 이 세미나 끝나고 나면 참석하신 분들을 모두 다 모시고 저쪽 인사동에 가서 저녁 공양을 했는데 거의 너무 멀 것 같아서 요 뒤쪽에 후문 타고 이렇게 내려가면 은성이라고 하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참 한 20여 명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으니까 빠지지 마시고 그쪽에 가서 함께 공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리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